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다가도 도대체 검찰과 법원이 한 몸이 되어서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사건을 그동안은 왜 우리는 몰랐던가. 물론 이제 우리 탐사 시청자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국내 언론들이 하나같이 다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출연하신 김현철 변호사님이 스스로 기자가 되어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인데요. 나는 고발한다. 아까 우리 처음에 소개를 했죠.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검찰이 이제 사건을 어떻게 조작을 했고 판사는 이런 검찰의 이제 조작된 이 수사 결론을 어떻게 눈감았는지 판결의 문제점이 뭔지를 워낙 아주 샅샅이 밝혀놓으셔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소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정치적 의미는 바로 친위 쿠데타다. 그러니까 그냥 친위 구테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친위 구테타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검찰의 친위 구테타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도 많이 씁니다만은 거기에 법원의 친위 구테타라는 표현은 참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쉽게 등장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요? 사실 제가 법원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 2심 판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제6부를 보면 이 사건 1심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서 논리적인 규칙을 완전히 벗어난 아주 명백하게 벗어나는 것들을 한 7가지의 주제로 비판을 했습니다. 명백한 무죄 증거가 있는 것들도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김태균 회의록을 전문을 인용했으면서 딱 한 줄을 몰래 뺐습니다. 그 뺀 한 줄이 자신의 유죄 논리와 배치되기 때문이죠.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만적이기 때문에 법원의 공동의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이제 친위 쿠데타라고 표현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는 이재명을 결국 사법 권력을 활용을 해서 정치적인 살인을 하려고 했었던. 예, 그렇죠. 그런 목적이 인정이 된다. 정당은 서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선거에서 선택받아야 되고 저희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저희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당을 선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야당의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그 낙인 효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여당의 후보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 변론을 할 때도 매번 반복적으로 저는 민주당원이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매번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재명에 관련된 많은 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뭔가 구린 곳이 많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돼가지고 결국 자신 개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당의 사법 리스크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의 체제는 향후 민주당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을 맡게 됐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재명은 아예 관련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재명이 아예 관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제게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건 19회 조서입니다. 19회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 4쪽에 2019년 7월 29일 10시에 경기도청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특정한 이유가 바로 그날 이재명이 국회의원 회관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의도 국회의원의 회관에. 저는 이 사실을 발표하면 검찰이 흔들리고 또 난감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들은 입회했던 여자 변호사를 겁박해가지고 어떤 진술을 받아냈냐면 결국 이제 그 변호사는 이 문제에서 자기가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그 날짜를 찾았다는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누가 찾았는가 또는 나중에 찾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알리바이가 있는 날짜가 적혀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는 그 말을 들었다면 날짜를 고쳤어야 됩니다.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의 의지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도 또 다른 거짓말로 대응하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이제 북한 인사들 또 쌍방울 관계자들 이제 필리핀에서 접촉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보고를 했던 날짜. 이제 사실상 그건 없는 날짜잖아요. 예, 그렇죠.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화영 지사가 날짜를 정확히 특정을 해주니까 검찰은 신나라 했겠죠. 당시에는 그랬죠. 아주 이 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한 날짜까지 했으니까 받아 적은 것인데 그 날짜는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서 내가 허위 자백을 하지만 내 이 자백이 결국은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도청이 아닌 여의도에 있는 날짜를 확인을 해서 예. 예, 그래서 7월 19일 자기는 경기도청에서 보고했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검찰은 근데 그것까지는 그때 당시에 몰랐던 거죠. 예, 살펴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 날짜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바로 그 직전에 필리핀에서 2차 국제대회를 했던 귀국한 이후에 네. 월요일이거든요. 애초부터 이 스토리는 검찰이 짜놓은 스토리였습니다. 7월 24일에서 26일까지 필리핀에 리오남이 없었는데 네. 리오남한테 방북비용을 줬다고 스토리를 짜고 줬으니까 7월 29일 날 방북비용을 건넸습니다라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당시에 세미나를 해서 스토리를 짠 거죠. 근데 그렇군요. 모두가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이 북한의 리오남을 만나서 리오남한테 쌍방울이 70만 번 준 거를 이화영이 알고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건데 이호남이 그 필리핀에 이제 간 사실이 없는 건 거의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던 그날도 역시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청이 아니고 여의도에 있었던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상 검찰의 공소 사실은 뭐 탄핵되고도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결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 사건은 종결될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수원 고법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19회 조서를 작성을 하고 네. 19회 조서가 결국은 마지막 피날레였죠.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까지 김성태로부터 거리가 아주 멀었는데 드디어 이재명과 김성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당시 그 수사검사였던 박상용이 아주 흥분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한테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다음 총선 때 나한테 공천을 주기로 했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이제 아주 그대로 드러난 표현이죠. 그들이 원하는 바 이걸 통해서 정치권에 몸을 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법무부 장관 또 대통령 그들의 야망이 여기에 향해 있다라는 그 말을 그대로 드러낸 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도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이재명의 방북이나 아니면 경기도의 뭐 스마트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그 주가 부양을 위한 것임을 검찰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살인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없는 범죄를 만들었고 증거를 조작을 했고 이 정도라면은 이재명, 이화영이 범죄자가 아니고 이건 검사들이 범죄자고 이건 검사 개인이 아니고 이건 조직 차원에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당시 수사를 받을 때 네. 박상용 검사가 조사를 하다 중간에 수시로 나가서 네. 누군가한테서 오더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마 그 당시 이화영 부지사의 느낌으로는 네. 자신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수시로 또 그 위에 상급 단위에 보고되고 그래서 이 정도 진술은 부족하다라는 계속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검찰이 어떤 한 명의 검사가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인 그룹이 이 사건에 관여를 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 이 조작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사실 수원지검 차원에서 대응한 게 아니고 이원석 그 검찰총장까지 이례적으로 나서서 직접 해명을 한 걸 봐서는 수사 이 조작 과정에서 이 보고가 검찰총장에까지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별한 권력 집단이었죠. 지금까지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는 권력이 아주 대단히 우연적인 사건으로 권력이 중단되고 계속 권력이 유지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권력의 도구로서 항상 충실하게 복무했었는데 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규칙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즉 정권 말기쯤에 이르면 권력의 누수가 발생하고 교체가 되는 거죠. 결국 검찰은 일정한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집권 전반기에는 전 정권 실세를 수사하고 집권 후반기에는 현 정권 실세를 수사해서 자기 존재를 함부로 도구로 인식하지 마라. 나의 정체성을 계속 강조해왔죠. 이 정권 들어와서는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집권 초반에 원래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세를 조사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모든 수사는 이재명으로 집중됐고 지금 집권 후반기에 현 정부 실세를 수사해야 되는 예전 패턴이 지금은 전혀 깨졌습니다. 네. 지금은 현 정부 실세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고 여전히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결국 이거는 향후 정치적 라이벌인 이재명을 제거하고 자신과 동일한 검찰의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려는 그들의 목적이 아닌가 네.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니 쌍방울 대북 송금 이 주가 조작 범죄를 이재명의 대북 사업을 위한 대북 사업으로 이제 둔갑시킨 이 조작 수사를 이제 검찰의 집단 범죄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검찰의 집단 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혹시 법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검찰의 이 공소 제기에 단순히 제동을 걸지 못한 것을 넘어서 사실상 이건 뭐 변호사님께서는 뭐 표현을 쓰기가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검찰의 집단 범죄에 사실상 최소한 법원이 방조한 게 아니냐. 법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히 신진우 판사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이거 연성 쿠데타를 그냥 해버릴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뭐 판사가 대북 송금을 이제 주가 조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런 판단을 하려면 그것과 배치가 되는 오늘 우리가 제시됐던 이런 카카오톡 근데 아예 그냥 이 카카오톡 대화 주가 부양을 의논하는 그 카카오톡 대화 자체는 판결문에 보니까 아예 언급이 없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 심지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2019년 중반부터 북한에 방북하려고 시도했던 준비했던 문건들이 4개가 있습니다. 당시에 김성태가 왜 방북을 하려고 했냐면 2019년 5월 12일 합의서가 비공개로 약정이 됐습니다. 김성태가 북한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걸 빨리 알려야지 주가가 오르는데 이것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거죠. 나중에 평양에서 공개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돈을 한 번 더 뜯어먹으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양에서 공개 합의서를 다시 쓰기 위한 그 비용이었던 거죠. 네.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 아닌 김성태의 방북 비용이었죠. 그 김성태의 방북을 위한 쌍방울 내부의 문건이 4개가 있는데 이 사건 1심 판사는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라고 판결문에 판시합니다. 그 판시를 하면서 쌍방울 내부 문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나요? 정말 전 이 문장을 보고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판결을 썼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 검찰의 집단 범죄에 방조를 넘어서 거의 공모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정도면. 네. 그렇죠. 김태균 회의록에서 그 중요한 문장 하나를 일부러 뺐잖아요. 일부러 뺐다라는 거는 정말 의도적인 거죠. 이 사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논리적인 법칙에 벗어나고 존재하는 무죄 증거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해버리는 이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1심 판결이 이제 상급심에서 탄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한국의 사법부는 사실상 해체돼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이상 그 사법부의 그 공정한 판결을 과연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겠나. 결국 이것은 이제 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그런 민주 시민들 혁명을 통해서 문제를 뭐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